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될 텐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새어나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 개인정보가 2차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유족의 동의가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신당역 살인 사건. 이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조금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2차 가해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교통공사가 이 피해자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본사 그리고 20여 곳 정도의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마포구 성산별관 내의 분향소에 이 위패가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위패에 실명이 기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위패에 기재돼 있는 이 실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나서 뒤늦게 좀 이 위패를 변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또 2차 가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만 봐도 어쨌든 직위가 해제된 이 전주환이 내부망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이제 주소지를 알아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전주환이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구형을 하고 이제 이 사건 당일 바로 전날에 사건 당일이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선고 날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한 날부터 이 전산망에 접속을 해서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산망이 이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인데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직위 회제가 돼 있으면 뭐 상식적으로는 내부 전산망에 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 전주환이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역에 가서 내가 지금 휴가 중인 직원인데 이 내부 전산망에 조금 간단한 걸 알아보겠다라고 한 뒤에 이 피해자의 주소지, 그러니까 옛 주소지죠. 주소지와 그리고 변경된 근무지까지 알아서 이런 조금 범행을 저지른 이런 상황이 조금 정황이 발견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개인정보를 너무 잘못 보관한 것이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알아내기가 좀 어려웠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제 스토킹 범죄 양상을 보면은 보통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석준 같은 경우는 흥신소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거든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실태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예전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많이 조금 막는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주소지라든지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주민번호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번호를 이렇게 수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많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주소지고 뭐 집 주소지라든지 회사 주소지를 안다면 그 근처에서 배회하다 보면은 이 당사자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입을 할 때 왜 받는지 모르는 주소지를 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런 뭐 공기관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더 보호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뭐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보호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 법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도 이 피해자의 주소지 등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선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형사사건 진행되는 이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에 수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하는 뭐 죄인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한 결과 이게 죄가 있다라고 보이면 법원에다가 재판해 주세요 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면 그 기소한 사건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랑 검찰에서 뭐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재판에 올라가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복사되어 올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 조서에 보면 이 피해자라든지 이 참고인들의 이 인적 사항이 맨 앞에 표지 부분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네. 이름이 누구냐, 뭐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것들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록을 복사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이 피해자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리고 참고인에게 뭐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인들의 이런 주소지나 이런 인적 사항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형사소송의 이 기록을 복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전자화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결국에는 이번 기회에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작은 단서 하나라도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제 단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호할 필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법 개정은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도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넣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실무적으로는 이미 성범죄 관련이나 이런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피해자의 뭐 인적 사항을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금도 이미 그 법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수사기관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기록을 복사한다든지 뭐 통지서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가려져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 단서가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주소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사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주소지가 필요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사의 직원의 주소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모든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좀 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법 개정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부와 여당도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작년 10월 21일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계속해서 이 법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반의사 불벌죄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이 벌칙이 18조 1항에 있는데 18조 1항 2항인데 18조 1항의 일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고소해서 범죄가 진행이 되다가도 그 사건이 이제 끝나요. 이게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면 이게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스토킹 범죄까지 이제 당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건데 네. 이 강한 사람이 그러면 또 2차 가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 이거 빨리 합의서 내놔. 너가 이거 합의서만 내놓으면 난 처벌이 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더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넣은 의도가 뭐 좋은 의도였겠지만 이것이 과연 오히려 2차 가해의 이런 결과가 된다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 주소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지에 대한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소지나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 검경협의회든 뭐 여야당에서든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지금 뭐 네.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있고 뭐 서면 경고를 한다고 하고 하는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당한 다음에 스마트워치를 눌러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실은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실효가 있겠지만 이건 또 인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런 뭐 정말 뭐 속된 말로 가스총이라도 대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조금 더 실효적인 방법을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될 때마다 어떻게 좀 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런 결과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약자들이 법을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네. 결국에는 내가 이 법을 따르면 나의 뭐 생명이라든지 재산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가 없는 부분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협의회에서도 조금 더 많이 조금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피해자를 위한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게 또 꽤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40대 남성이 그 기초수급자였던 겁니다. 네. 기초수급자 상태였는데 모친이 사망을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날 상황이 이르니까 금전이 필요해서 그 금전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궁리하던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모친과 지인인 60대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이 금전을 좀 탈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뒤지던 중에 이 피해 여성이 집에 돌아온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192만 원 정도, 뭐 금품이랑 이런 걸 했겠죠. 192만 원 정도를 취해서 나왔다가 이제 검거가 됐던 소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첫 기일에서 본인의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이웃 살인에서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더 끔찍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 아닙니까? 사형을 구형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검찰의 이 구형이 판결이랑 그대로 동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일단 검찰의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뭐 일단 알려진 기사에 따르면 이 피해 범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일단 사형을 구형을 했던 것이고 그게 무기징역이랑 사형의 차이가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 같은 경우에는 감형을 해서 무기징역이 되지 않는 이상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네. 그리고 사형이 법에 아직 규정은 있고 사실상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인 것일 뿐이지 언제라도 집행을 어느 순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런 조금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무기징역보다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사형을 네. 구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5일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앞으로의 재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검찰 입장에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이 이게 살인죄를 전제로 해서 사형을 구형을 한 것일 텐데 네.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뭐 절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맞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것도 맞지만 살인을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코까지 막혀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살인죄가 아니라 뭐 과실치사든지 폭행치사든지 상해치사 이렇게 다른 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형까지는 사실 선고가 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을 했을지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이슈에 좀 중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싸고 홍원식 회장 일가 그리고 이 한행컴퍼니의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남양유업의 지분을 한행코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거든요. 우선 사건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남양유업이 굉장히 큰 회사고 이제 다들 아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남양유업이 이제 2013년에 이 대리점 갑질 사건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잘자잘하게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기업 이미지가 계속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 정점을 찍은 것이 2021년 4월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민감할 때 이 남양유업의 제품 중에 하나인 불가리스가 이 코로나 관련 억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네.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막 주가도 상승하고 막 다 이제 매진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게 뭐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건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비난에 이제 의해서 2021년 5월 4일에 이 남양유업의 당시 회장이었던 홍원식 회장이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식을 그럼 다 이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오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7일에 이 홍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남양유업의 지분 53%를 이제 한엔컴퍼니라는 이 펀드에다가 매각하기로 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이제 계약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완료되고 이제 주식을 이전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 홍 회장이 태도를 돌변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한행컴퍼니 측에서는 지금 계약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으니까는 돈을 받고 주식을 달라.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홍 회장은 한행컴퍼니가 이 계약 진행 과정에서 뭐 조금 이 과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었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뭐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쟁점이 있고 주식 매매 계약 이행 소송이 이제 또 그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그게 8월 30일에 있었고 그게 지금 오늘 판결이 1심이 난 것인데 1심에서는 한행컴퍼니 손을 들어줘서 결국에는 이 매매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고 이제 주식을 넘겨주라는 거죠. 돈을 받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항소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1심 재판부에서는 한행코의 지분을 모두 넘겨라 이렇게 결과를 내놨고요. 지금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과는 전망을 하기는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것이 항소심에서 또 어떤 증거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네. 홍 회장 측에서는 이 한행컴퍼니가 계약 과정에서 약속했던 뭐 별도 합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입증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이 계약의 내용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것인데 해제가 가능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 홍 회장 측에서 굉장히 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항소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주장이나 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한행컴퍼니가 다시 한번 승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1심을 승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행컴퍼니에서 이 주식을 그 판결이 완료되기 전에도 일단은 먼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신청을 했을 때 법에서 이걸 받아들여 줄지. 그렇게 되면 한행컴퍼니는 판결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도 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또 한행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1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게 지금 8월 30일에 주식 매매 계약 이행 소송을 한행컴퍼니에서 홍 회장 측에다가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9월 23일에 이제 홍 회장 측에서 한행컴퍼니를 상대로 위약벌을 청구한다라고 한 겁니다. 계약서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위반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한행컴퍼니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뭐 그리고 별도 합의서가 있는데 그걸 뭐 이행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위약, 어떤 약속을 지금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번 소송과는 아예 다르게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승소한 사건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그냥 아예 별개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에는 다 마지막엔 종국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나중에는 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